저는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믿은 죄 하나로 말입니다. 40년을 현장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는데 그 마지막 5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가져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올해 72, 목수 일을 40년 넘게 해왔습니다. 제 인생은 늘 나무 냄새와 먼지, 그리고 피곤한 몸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참 고맙게도 저는 그 일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만든 집, 제가 만든 문, 제가 만든 기둥, 그걸 보며 그래도 내가 한평생은 제대로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원래는 지금 나이에도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몸만 괜찮았다면요. 그런데 2년 전 겨울 현장에서 높은 데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허리와 골반이 망가졌고 의사는 더 이상 현장 일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쩔 수 없이 은퇴라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은퇴 후 제게 남은 건 현금 4억, 그리고 평생 대출 없이 지켜온 시세 3억짜리 집 한 채, 국민연금이 한 달에 98만 원 정도 나오고 그걸로 아내와 둘이 살아가며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도 둘 있습니다. 첫째는 딸, 시집가서 잘 살고 있고 둘째는 제 늦둥이 아들입니다. 40 넘어서 얻은 귀한 아이라 솔직히 제가 너무 많이 오냐오냐 키웠습니다. 그게 이렇게 제 목을 조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사고가 많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말썽이 끊이질 않았고 커서도 딱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대 중반부터는 사업할 거다라는 말을 달고 살며 집에 손 벌리기 일쑤였죠. 그럼에도 저는 그 아이를 미워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요. 평생 주부로 살며 경제관념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면 무조건 믿고 무조건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대를 잇는 사람이다. 딸은 출가외인이다.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둘 사이에서 늘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족이 편안할까? 어떻게 해야 아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결국 제가 내린 선택은 제 인생을 망치는 선택이었습니다. 제 남은 현금 3억 5천만 원,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 아들은 제 집을 담보로 2억 대출을 받아갔습니다. 그 돈은 그 아이 말대로 아버지,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넘어가 버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제 노후 전체를 집어삼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 돈을 준 지 한 달 뒤 아들은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방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자리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것을요. 이건 제가 어떻게 인생을 망가뜨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 같은 일을 겪을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경고입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온 건 작년 초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몸이 불편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내가 허둥지둥 나와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 왔어.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집에 올 때마다 그게 반가워야 하는데 저는 먼저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로 온 걸까? 또 돈을 빌려달라 하려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들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효자인 것처럼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살갑게 행동할 때면 저는 이상하게 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살갑게 굴 때는 항상 부탁이 있을 때였으니까요.
아내는 아들을 보자마자 기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유, 우리 막둥이 왔네. 밥은 먹었어? 뭐든 말만 해. 엄마가 다 해줄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에게는 늘 출가 외인이라며 거리감을 두던 아내가 아들에게만큼은 유독 약했습니다. 그 과한 사랑이 결국 아들의 버릇을 더 나쁘게 만든 건 아닐까? 수없이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그 말을 꺼내진 못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꼭 모은 채 낮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사업을 정말 하나 크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제 머릿속에는 수십 번 들었던 이전의 그 말들이 스쳐갔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확실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실패 안 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었죠. 아내는 벌써 아들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애가 저렇게 말하는데 한 번만 믿어보는 게 어때요? 아버지도 젊었을 때 다 도전하며 살았잖아요. 저는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냐? 제 질문을 듣자마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3억 5천만 원입니다.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저는 손에 쥐고 있던 TV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억 5천? 그건 내가 가진 현금 거의 전부다.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기회를 놓치면 전 평생 아무것도 못 됩니다. 아버지도 아들이 평생 무능하게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 말은 정확히 제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평생 제게 해왔던 말, 그리고 제가 평생 마음속에서 두려워했던 말, 혹시 내가 지원을 안 해줘서 이 아이가 망가지는 건 아닐까? 내가 아버지로서 해야 할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에 잡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제 옆에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도와줘요. 애한테 마지막 기회라잖아.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아들의 눈빛이 무척 불안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눈이 맑았는데 그날은 뭔가 거짓말을 억지로 숨기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네가 준비하고 있다던 사업, 정확히 뭐 하는 사업이냐? 아들은 잠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IT 플랫폼입니다. 투자자도 붙었고 기술도 다 확보했고. 아버지, 아들이 집을 나간 뒤 거실엔 묘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뭐가 그리 기쁜지 방으로 들어가 아들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겠다고 부산을 떨었고 저는 잠시도 마음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3억 5천, 그 돈은 내 평생의 노력이자 남은 노후 전부인데 정말 저 아이에게 맡겨도 되는 건가?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참 모순적이더군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망가지는 선택을 스스로 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고민해요? 애가 저렇게 부탁하는 게 몇 년 만이야? 이번엔 진짜인 것 같던데?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아들이랑 미리 얘기한 거 있어? 아내는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애가 요즘 많이 힘들다 해서 그냥 드러나 본 거지. 아내의 반응을 보고 알았습니다. 둘이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고 아내는 아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안 된다고 말하면
저는 가족 안에서 나쁜 사람이 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아들, 아내, 둘 다 저를 보고 있었고 저는 어느 순간 두 사람의 기대와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새벽까지 종이를 펴놓고 숫자를 적었습니다. 4억 현금, 이 중 3억 5천을 주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국민연금 98만 원, 아내 병원비 전기세, 난방비, 이걸로 버틸 수 있을까? 계산기를 들고 몇 번이고 똑같은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산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보다 미안함이 앞섰습니다. 이렇게 벌벌 떨면서도 아들 하나 제대로 못 밀어주나? 내가 너무 인색한가? 아버지라면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저를 잠식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쯤 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밀어주자. 아침이 되고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눈에 띄게 들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제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정말 잘 될 겁니다. 후회 안 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더 깊이 무너뜨린 말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결정한 거지? 애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한 번만 믿어줘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3억 5천 보내줄게. 아들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마치 그동안 기다렸다가 숨을 내쉬는 사람처럼요. 정말요? 아버지 진짜요? 아버지 정말? 그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기쁨이라기보다 탐욕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지점 직원이 제 잔고와 이체 금액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고액 이체가 처음이신데 이 돈 사기나 위험 거래는 아니신가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 사업 자금입니다. 아버지 말 믿고 부탁하는 거라서요. 직원은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엔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3억 5천만 원 송금 완료.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제 몸 일부를 도려내어 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 못했던 더 큰 비극은 이미 그 이전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확정 안내드립니다. 담보 설정 등기 마무리되었고 2억 원이 아드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제가요? 제가 대출을 신청했다고요? 네, 고객님 명의의 자택 담보 대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들이 제 도장을 훔쳐서 집을 담보로 2억 대출을 받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들린 건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 됩니다. 그 말이 이렇게까지 악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3억 5천을 보내고 게다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집 담보로 2억까지 받아간 사실을 알고 난 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서야 겨우 통화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회의 중입니다. 대출 건은 죄송합니다. 제가 꼭 갚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곧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말만 반복하더니 아들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얘가 무언가 숨기고 있구나. 하지만 그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대출건 알고 있었어?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주 조금만 담보를 쓰겠다고 했어. 당신이 반대할까 봐 그러지 않았겠냐고. 나도 자세한 줄은 몰랐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감싸는 건 익숙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 번, 그러다 이틀에 한 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문제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어느 순간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일주일 뒤에 투자자들 모이는 설명회가 있다며 저를 꼭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설명회 취소됐습니다. 투자자 일정이 바뀌었어요. 이유도 불분명했습니다. 저는 묘하게 신경이 쓰여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투자자인데 그러냐? 정확히 사업이 뭐냐?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불신이 많으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발 좀 믿어주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 즈음부터 집 전화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시댁 맞나요? 프로젝트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계약금 입금이 아직 안 돼서요. 대출 연체 안내드립니다. 전부 아들을 찾는 전화였습니다. 아내는 그때마다 말했습니다. 아들이 바쁘니까 그런 거지. 곧 정리된대. 그 말이 지금은 참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조금만 더 의심했다면, 조금만 더 따져 물었다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예전 같으면 용돈 타러 집에 들락거리던 아이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이런 말만 들렸습니다. 아버지 바쁩니다. 지금 투자자랑 있습니다. 아버지 의심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부탁이니까 제발 기다려 주세요. 어느 날은 저에게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알아서 할 수 있게 좀 놔두세요. 제가 뭐든 보고해야 하는 어린애도 아니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아이는 제가 가진 모든 걸 가져갔지만 그 이후로 저에게 감사도 미안함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많이 준 걸까? 아니면 너무 버릇없이 키운 걸까? 아들이 마지막으로 집에 얼굴을 비친 건 그날이었습니다.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출은 너가 언제 갚을 생각이냐? 아들은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처리 중입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 아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문자를 보내도, 카톡을 보내도 읽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제 정말 큰일이 났구나. 그 불길한 예감은 며칠 뒤 완전한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집에 다녀간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떠 있는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그 음성이 점점 제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처음엔 바쁘겠지 싶었습니다. 그 다음엔 일부러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후엔 아예 공포로 변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들 편이었습니다. 여보, 애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괜히 의심하지 말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의심이 아니라 걱정이야. 아무리 바빠도 열흘 동안 연락 한 번 없는 건 정상이 아니야.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금융입니다. 고객님 자택 담보대출 관련 연체 안내 드립니다. 순간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잠시만요, 연체요?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담보 설정은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으며 차주 계좌는 아드님 씨 명의입니다. 지난달부터 이자가 미납되어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이 받아간 2억 대출의 이자조차 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연체됐습니까? 이자가 2달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미납금 납부가 안 되면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류. 제 평생 지켜온 단어들 중 가장 무서운 단어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전화길래 그래요? 저는 떨리는 입으로 말했습니다. 집이 위험하대.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이 사업 준비한다며 단기 임시 사무실을 썼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시 아버님 되시나요? 아드님이 사무실 임대료 2달째 미납 중이라 계약 파기 예정입니다. 그 남자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더 이상 사무실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건도 대부분 치워져 있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잔인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도망치고 있었다. 그리고 저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가다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셈이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도 알겠지. 이 아이가 우리를 속였어.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여보가 애를 너무 몰아붙여서 그래? 왜 그렇게 의심만 해?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건 부모가 밀어주질 않아서 그런 거야? 그 말은 제 마음을 칼로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이 나이에 몸도 망가지고 평생 첫 휴식이라는 걸 느껴보지도 못한 채 이렇게 된 게 내 잘못이라고?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우리 막둥이는 그럴 아이 아니야.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은행 서류를 아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럴 아이 아니면 이건 뭔데? 연체 안내, 압류 예정, 대출 내역, 도장 사용 기록. 아내는 서류를 보며 그제야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아들을 걱정하는 울음이지 제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울음은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왜 연락도 안 하고 사세요? 동네에서 엄마가 우는 걸 누가 봤대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딸에게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또 일을 저질렀다. 딸은 잠시 조용하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는 끊으세요. 동생은 평생 안 변해요. 아빠 인생이 망가지기 전에 손절하세요.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아버지인 제 앞에서는 너무 가혹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니? 딸은 긴 한숨을 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잠적, 아내는 아들 편, 딸은 멀어짐, 대출은 연체, 은행은 압박, 집은 위기,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고 나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 끝에서 아들의 마지막 흔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들이 연락을 끊은 지 20날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TV라도 틀어놓을 텐데 아내도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아들의 빈자리를 더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현관문 쪽만 바라보면 아들이 갑자기 들어올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해도 저는 뭐든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 대해 마지막 희망조차 버리게 되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은행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말씀하신 아드님 계좌는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압류가 잡혀 있습니다. 압류요? 네, 사채권, 미납대출, 미지급 계약금으로 인한 차압 신청이 다수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사용 불가능한 계좌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심장이 몇 초 동안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채, 차압, 대출? 아들이 대체 무슨 일을 했던 걸까? 은행 직원은 말을 아끼며 덧붙였습니다. 정확한 건 확인이 필요하지만 아드님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여러 곳에서 고액을 빌린 정황이 보입니다. 그 말은 사실상 도망자가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저는 집 현관 앞에 앉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믿기 힘들어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애가 설마 그런 일을 했겠어요? 사업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업하려면 사채를 쓰진 않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아내도 알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끝까지 감쌌던 아들이 사실은 우리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었다는 걸. 그날 밤 9시가 넘어갈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씨 아버님 되십니까? 목소리가 낮고 음산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아드님이 저희 쪽에 큰 돈을 빌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상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조심하십시오. 아드님이 본인 이름 대신 아버님 성함을 빌려 여러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곧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제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상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도 확인 중입니다만 일부 계약서에 성함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식탁을 잡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도장? 내 도장? 나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고 이후 몸이 불편해서 운동을 잘 못하던 시절 서랍에 도장을 꺼내놓곤 했던 걸 아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아이는 제가 자식이라고 여기고 평생 지켜준 존재는 제 도장을 훔쳐 제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아들의 잠적 3주째 되는 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SNS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들이 남긴 단 한 줄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다들 미안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그 글은 마치 곧 돌아오겠다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 밑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돈 갚아라. 사기꾼. 경찰에 신고했다. 너 인생 끝났다. 그리고 그 계정은 며칠 뒤 삭제되었습니다. 이걸 보고서야 저는 완전히 제 아들이 사라졌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남은 돈 3억 5천을 가져가고 몰래 집을 담보로 잡고 사채까지 쓰고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어디론가 사라진 아들. 제가 평생 끌어안고 믿었던 늦둥이 아들. 그 아이는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결에 이런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그리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 살아오면서 그렇게 울었던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지 한 달째 되던 날, 집 현관문에 붙어있는 낯선 서류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압류 예고장. 검은 글씨로 적혀있는 그 단어는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뜯었습니다. 귀하의 주택은 대출 연체 및 채무 불이행으로 압류 절차가 곧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아래에는 저와 아들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집, 평생 대출 한 번 없이 지켜온 집인데 이 집을 이 나이에 잃게 되는 건가? 그 순간 아내가 다가와 서류를 보더니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우리 집을 압류한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서류를 쥔 채 손을 떨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이런 짓을 했다고? 그제야 아내는 자기가 평생 감싸주고 믿었던 아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고 혹시나 방법이 있지 않을까? 미련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현재 연체된 금액은 이자 2개월치 780만 원, 연체 가상금 포함 약 820만 원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국민연금 98만 원, 저축해둔 생활비 조금, 없지는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드님이 귀하 명의로 진행한 각종 채무가 있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제 명의요? 직원은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통신기기 할부금 미납 280만 원, 개인 신용대출 1200만 원, 단기 외상거래 미지급금 450만 원, 사채업체 연체금 포함 추정 채무 2700만 원, 모두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 이름으로? 직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장과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었고 얼핏 보기엔 위조가 아닌 가족 내부 사용으로 판단된 것 같습니다. 저는 무력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걸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직원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피해를 겪습니다. 자식에게 도장을 맡겼다가 이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처음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빠, 그걸 왜 이제 말하세요?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부끄러워서. 딸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은 아빠 인생을 망가뜨리고 엄마 인생도 망가뜨리고 왜 그 애만 감싸요? 왜 아직도 아빠는 아들이라고 말해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 애는 끊어야 해요. 동생이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쉽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 하루 종일 집안에서 무릎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애를 잘못 키워서 그런 걸까?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다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 애만 감쌌어. 내가 당신 말만 들었어도. 저는 조용히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 둘 다 부모였을 뿐이야. 그러나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반대해도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 애가 절대 나쁜 짓을 할 리 없다고 내가 끝까지 믿었는데. 아내는 그때 처음으로 늦둥이 아들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압류 예고, 채무, 사채, 계약금 미지급, 명의도용, 연체이자, 생활비 부족, 그리고 아들 부재. 저는 그날 밤 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40년 현장에서 한겨울에 손이 얼어붙어도 버텼던 제가 그 비좁은 방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았던 걸까? 저는 그 질문 앞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지 6달이 지나고 집에 걸려오던 독촉 전화도 어느 순간 끊어졌습니다. 갚지 못해 끊긴 게 아니라 갚을 힘도 없어 결국 협상 끝에 집 일부를 담보로 압류가 들어가며 정리가 된 것입니다. 집은 지켰지만 평생 지켜온 제 자존심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 후로 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도 문득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바보였어. 그 애만 믿고 당신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더 이상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 아이를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니까요. 딸은 가끔 전화를 걸어와 아빠 건강 챙기세요. 엄마 잘 돌보시고요. 하며 조심스레 말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한편으론 고맙고 또 한편으론 미안합니다. 나는 항상 아들은 집안의 대를 잇는 존재라는 오래된 고정관념에 너무 깊이 묶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막고 내 마음을 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도망 다니는 건 아닐까? 굶고 있진 않을까?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미워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이게 아버지란 존재의 숙명일까요? 때로는 그날 돈을 주지 않았다면, 그날 도장을 꺼내놓지 않았다면, 그날 아내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날만이라도 단호했더라면, 그런 후회들이 밤마다 저를 잠 못 이루게 만듭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이미 모든 일은 끝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은 삶을 다시 세워가는 일뿐입니다. 저는 이 나이에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가족이라고 해도 도장은 절대 맡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믿고 사랑해도 도장은 인생입니다. 그걸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사기꾼도 사업 실패자도 빚진 사람도 모두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산부모의 희생은 끝이 없습니다.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제가 부모 마음으로 한 결정들이 가족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사자식 문제는 부부 문제와 직결됩니다. 아내와 싸우고 딸과 멀어지고 가족이 깨진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 노후 자금은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다시 일해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지키지 못하면 그 삶이 그대로 흔들립니다. 지금 저는 조금은 가난해졌지만 조금은 단단해진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돌아온다 해도 저는 이제 그 아이에게 다시 기대지 않을 겁니다. 기대는 상처를 낳고 현실은 언제나 그보다 더 차갑습니다. 남은 생은 남은 생대로 조용히 차분히 아내와 살아보려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선택 앞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돈은 다시 모으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과 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